가족이라곤 하나뿐인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살려준 은희는 놀랍게도 한 명의 노숙자였고 감사한 마음에 인사를 하며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은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5월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주말 오후였고 놀이공원 주차장은 나들이를 나온 수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강준호 회장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이명처럼 고막을 찔러댔습니다. 잠시 업무 전화를 받는 찰나의 순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난 아들 민우가 감쪽같이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우야, 강민우, 어디 있니?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캐한 자동차 매연과 무심한 사람들의 소음뿐이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거칠게 요동쳤으며 10년 전 아내를 병원에서 떠나보낼 때 느꼈던 그 끔찍하고 차가운 무력감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아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준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자신의 손은 허공을 휘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아이를 찾고 있었지만 축구장 몇 배 크기의 넓은 주차장에서 작은 아이 하나를 찾기란 모래사장 위의 바늘 찾기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지면의 열기가 손바닥을 태울 듯 올라왔지만 아들을 잃었다는 공포가 주는 한기 때문에 준호는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민우만은 안 됩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이만은. 준호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세워진 검은색 승합차 옆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남자가 길을 잃고 울먹이는 민우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던 겁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는 척하더니 짐승이 먹잇감을 낚아채듯 거친 손길로 민우의 입을 틀어막고 아이의 작은 몸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민우는 겁에 질려 발버둥 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자의 팔을 긁었지만 성인 남자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민우를 짐짝처럼 뒷좌석으로 던져 넣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한 괴성이 고막을 찢을 듯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 나쁜 놈아. 쓰레기통 뒤에서 누군가가 포탄처럼 튀어나와 남자의 허리를 들이받았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노숙자 여인 이수진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수진은 쓰레기통에서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찾던 중이었지만 아이가 납치되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앞뒤 잴 것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고 욕설을 내뱉으며 신고 있던 워커 발로 수진의 복부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가 죽고 싶어 환장했어? 수진은 바닥에 나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었었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확 느껴졌습니다. 복부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진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 차 문을 닫으려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의 그것과 같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안 돼. 못 데려가. 절대 안 돼. 남자가 주먹으로 수진의 어깨를 내려쳤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쇄골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수지는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팔뚝을 있는 힘껏 물어뜯어 버렸는데 이는 수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공격이자 필사의 저항이었습니다. 으악! 이 미친 여자가!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부여잡았고 그 틈을 타 수지는 열린 차 문틈으로 손을 뻗어 겁에 질린 민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며 차에서 멀어졌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린 수진의 등과 팔뚝살이 찢겨나갔고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의 상처가 벌어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음에도 아이가 다칠까봐 자신의 등으로 바닥을 쓸며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웅크렸습니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아줌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못 건드려. 남자는 품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저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더 지체했다가는 꼬리가 잡힐 것이 분명했기에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비참한 삶이었지만 눈앞에 어린 생명을 보니 수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모성애가 용암처럼 솟구쳤던 겁니다. 민우는 수진의 품에서 덜덜 떨며 울고 있었고 수진은 찢어진 옷자락과 피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이를 여기에 두면 그놈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고 민우를 등에 업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와 별 차이도 없는 6살 아이를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절뚝거리며 파출소가 있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이어졌습니다. 놀이공원을 빠져나와 대로변을 걷자 사람들은 피 묻은 거지 여자가 아이를 업고 가는 기괴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럽다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머, 저 여자 봐. 피 묻은 거 봐. 끔찍해. 미친 사람인가 봐. 애는 또 누구야? 유괴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날카로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귀를 닫고 오직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 따위가 아니라 등 뒤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작은 생명의 심장 박동뿐이었으니까요. 등 뒤에서 민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아줌마, 피나? 많이 아파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수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야. 아줌마는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아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조금만 참아, 다 왔어. 그녀의 손가락에는 1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던 한 남자에게 건네주고 남은 반쪽짜리 실반지가 땀과 피에 젖은 채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낡고 보잘것없는 반지가 마치 그녀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주는 듯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파출소 간판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하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던 수진의 시야가 핑 돌며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기에 수진은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리고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피투성이의 노숙자를 보고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곤봉을 쥐며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
나가. 어디 냄새나게 관공서에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수지는 해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민우를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 여자 애 유괴범 아니야? 꼴을 보니 딱인데? 당신 내 어디서 훔쳤어? 그때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경찰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줌마 잡지 마요. 나쁜 아저씨가 나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구해줬단 말이에요. 아이의 외침에 파출소 안에 정적이 흘렀고 그 시각 주차장을 헤매던 준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인근 파출소였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준호입니다. 제발 아이 소식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에 준호의 심장이 멎을 듯 멈춰섰고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회장님, 아이 찾았습니다. 지금 어떤 여성분이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에 와 계십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준호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쥐고 차로 달려갔으며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엑셀을 밟는 발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은인이 10년 전 벼랑 끝에 서 있던 자신을 살려냈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파출소 바닥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도요. 준호의 고급 세단이 굉음을 내며 파출소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이것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적 재회의 서막이었습니다. 파출소의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깜빡거렸고 좁은 실내에는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경찰 무전기의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석진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수진의 모습은 화려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철저히 버려진 낡은 인형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비와 흙먼지로 뒤범벅된 그녀의 옷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풍겼고 지나가던 경찰들은 코를 막으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그렸습니다. 한 젊은 순경이 수첩을 탁탁 치며 수진을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냐니까요? 벙어리예요? 수진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서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경찰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딱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 애 유괴해서 돈 좀 뜯어내려다 실패하니까 여기로 데려온 척하는 거지. 그렇지? 요즘 이런 신종 수법이 유행이라더라. 경찰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해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은 민우가 겁에 질리지 않도록 피 묻은 손을 덜덜 떨며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괜찮아. 아가, 무서워하지 마. 그때 파출소의 유리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힌 강준호 회장이었죠. 준호는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구석에 앉아있는 민우를 발견하고는 세상이 무너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강민우, 아빠.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준호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준호는 아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준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려
민우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준호는 아이의 얼굴과 팔다리를 만지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준호가 고개를 들어 아이 옆에 힘없이 늘어져 있는 노숙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떼려는 순간 옆에 있던 경찰이 잽싸게 끼어들며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이 여자를 조사 중인데 아무래도 유괴범 일당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수갑을 꺼내며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당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순순히 손 내밀어. 수진이 힘없이 끌려가며 신음소리를 냈고 그 모습을 본 민우가 준호의 품에서 빠져나와 경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는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줌마 잡지 마. 이 아줌마가 나 구해줬단 말이야. 뭐? 구해줬다고? 경찰이 당황하며 손을 멈췄고 민우는 울먹이며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빠, 나쁜 아저씨가 나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와서 막 싸웠어. 아줌마 피도 많이 났어. 준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여 경찰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내 아들 생명의 은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천둥 같은 준호의 호통에 경찰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다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찢어진 옷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뚝에는 붉은 선혈이 굳어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제 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부끄러운 듯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이 수진의 오른쪽 팔뚝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아주 기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이 핥고 지나간 듯한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성강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준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잡았다가 생겼다던 그 영광의 상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약지 손가락에는 낡고 색이 바랜 실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싸구려 1,000원짜리 실반지였지만 수지는 10년 동안 그 반지만은 절대 팔지 않고 목숨처럼 지켜왔던 겁니다. 준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와이셔츠 윗단추를 거칠게 뜯어내듯 풀고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은색줄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줄 끝에는 수진의 것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깨끗하게 보존된 또 하나의 실반지가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 준호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이 반지를 쥐어주며 했던 그녀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이거 소원 반지예요. 제가 반쪽 가질 테니까 아저씨가 나머지 반쪽 가져요. 살아서 꼭 행복해지세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약속해요. 준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에 걸린 반지를 수진의 반지 옆에 나란히 대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쌍이었습니다. 수진은 흐릿한 눈으로 그 반지를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 저씨?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준호는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락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했지만 준호에게는 그 어떤 향기보다 그리운 구원의 향기였습니다. 수진 씨, 이수진 씨 맞죠? 준호의 오열에 파출소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들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이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았고 민우는 영문을 모른 채 아빠의 등 뒤에 숨어 눈만 깜빡였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당신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려 얼룩덜룩한 얼굴 위로 맑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만에 만난 은인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구해낸 아이의 아빠 앞에서 안도감에 젖어 사르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준호의 품으로 쓰러지는 수진을 안으며 준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이 여인을 이제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준호는 축 늘어진 수진을 번쩍 안아들고는 멍하니 서 있는 경찰들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당장 병원 갈 준비해. 내 차 에스코트해. 회장의 불호령에 경찰들이 허둥지둥 순찰차에 시동을 걸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준호의 차가 어둠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거지와 회장이라는 신분을 넘어선 1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라는 화려한 성에는 이들을 갈라놓으려는 사악한 뱀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마친 수진이 준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평생을 길거리와 쪽방을 전전했던 수진에게 대리석 바닥이 깔린 으리으리한 거실은 마치 발을 디뎌서는 안 될 딴 세상처럼 느껴져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준호는 주눅이 든 수진의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가 이제 당신 집입니다. 불편해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준호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또 다른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집사, 박 실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깐깐한 인상인 박 실장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여자를 데려왔어? 회장님이 미치신 게 분명해. 박 실장은 수진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마자 박 실장의 본색은 기다렸다는 듯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배정된 손님방으로 들어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회장님이 잠시 동정심에 데려온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주제 파악 못하고 안방마님 행세하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요. 수진은 기에 눌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손만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 끼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괴롭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수진이 입고 있는 낡은 옷이 마음에 걸려 백화점에서 최고급 실크 원피스와 카디건을 사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는 수진의 고운 이미지와 딱 어울리는 옷이었죠. 준호가 퇴근하기 전 옷을 받아든 박 실장의 눈에 질투와 악독한 심술이 이글거렸습니다. 감히 저런 천한 것이 이런 명품을 입어? 내가 모시던 사모님도 아껴 입던 브랜드인데. 박 실장은 주방 가위를 꺼내 들고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잠시 씻으러 간 사이 박 실장은 침대 위에 놓인 새 원피스를 가위로 무참히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걸레로도 못 써. 찢어져라. 찢어져. 서걱거리는 섬뜩한 가위질 소리와 함께 몇백만 원짜리 고급 원피스는 순식간에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수지는 침대 위에 갈기갈기 찢겨 있는 옷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그때 박 실장이 혀를 차며 들어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집에 쥐가 사나 봐요. 아줌마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를 맡고 쥐새끼들이 몰려와서 옷을 다 파먹었네. 그것은 누가 봐도 가위로 자른 반듯한 절단면이었지만 박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진을 모욕했습니다. 회장님이 아시면 기분 잡치시겠네. 그냥 버려요. 아줌마한테는 이런 비단옷보다 쓰레기 봉투가 더 잘 어울리니까. 박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고 홀로 남겨진 수지는 찢어진 옷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었고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소중했기에 그냥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꼬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눈이 빠져라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바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그녀는 삐뚤빼뚤한 바느질로 남아 옷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준호는 수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입고 있는 원피스의 등과 어깨 부분에 흉터처럼 길게 기워낸 바느질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옷이 왜 이럽니까? 새 옷인데 이게 무슨... 수진은 당황하여 카디건으로 꿰맨 자국을 가리며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칠칠 맞게 어디에 걸려서 찢어먹었어요. 옷이 너무 약해서. 자신이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준호가 속상해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쫓겨날까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옷감의 절단면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려나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할 사람이 이 집안에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애써 분노를 삼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돼요. 준호는 일부러 모른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박 실장이 서 있는 주방 쪽을 향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이 집 쥐새끼가 아주 큰가 보군. 내 눈앞에서 꼬리가 잡히는 날 각오해야 할 거야. 하지만 박 실장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늦게 귀가한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 실장이 마스크를 2겹이나 쓰고 소독 스프레이를 뿌려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민우 도련님, 저 여자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민우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수진은 거실 구석에서 죄인처럼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박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종이 한 장을 내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근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였는데 병명란에는 붉은 글씨로 활동성 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 여자 기침소리가 이상해서 병원 기록을 떼어봤더니 세상에 전염병 환자랍니다. 박 실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공기로도 전염된대요. 우리 귀한 민우 도련님한테 옮으면 큰일 납니다. 당장 내쫓으셔야 해요. 수지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병원에 간 적도 없었고 기침 한 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수진이 해명하려 했지만 박 실장은 수진의 말을 싹둑 자르며 몰아붙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 썩 꺼져. 이 병균 덩어리야. 박 실장은 미리 싸둔 수진의 보따리를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지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회장님이 은인이라고 챙겨도 금쪽 같은 아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라면 가차없이 내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주워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수지는 체념한 듯 눈물을 떨구며 현관문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민우한테 해가 된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준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거기 서세요, 이수진 씨.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실장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 참 대단하군요. 우리 주치의도 모르는 병명을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빨리 알아내다니. 네, 그게 무슨... 박 실장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대학병원 병원장님과 내 주치의 그리고 이동식 검진 차량 집으로 보내라고 해. 지금 당장. 준호의 불호령에 박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벌벌 떨고 있는 박 실장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 진단서가 가짜로 판명되면 당신은 단순히 해고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문서 위조의 협박, 그리고 아동 학대 미수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 준호의 서늘한 경고에 박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준호는 덜덜 떨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우와 박 실장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안에서 수진 씨를 건드리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박 실장은 꼬리를 내렸지만 독사는 웅크리고 있을 뿐 독리를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은밀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수진을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가짜 전염병 소동이 준호의 단호한 대처로 실패로 돌아가자 박 실장은 겉으로는 납작 엎드린 척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도끼는 오히려 더 시커멓게 타오르고 있었고 수진을 향한 증오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며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박 실장의 얼굴에서 비굴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창문 틈으로 확인하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주방을 쏘아보더니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정체불명의 덩어리였는데 그것은 일주일 전 먹다 남겨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려 했던 쉰밥이었습니다. 봉지를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시큼한 악취가 주방을 가득 채웠고 밥알 사이사이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푸르딩딩한 곰팡이가 피어 있어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히 주제도 모르고 안방을 차지해? 회장님 없을 때 어디 한번 당해봐라. 너까지 꽤 버티나 보자. 박 실장은 이가 빠져버리려던 낡은 접시에 곰팡이 핀 밥을 대충 덜어 담았습니다. 반찬은 단 하나도 없이 수돗물을 받은 컵 하나와 함께 쟁반에 툭 던져 올렸습니다. 그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수진이 머무는 손님방 앞으로 걸어가 예고도 없이 문을 발로 쾅 차며 들어갔습니다. 밥 먹어요.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자빠져 있을 거야? 수진은 깜짝 놀라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고 박 실장은 쟁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물이 쏟아져 방바닥을 적셨지만 박 실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일하지 않는 식충이한테 줄 공짜 밥 따윈 없으니까 이거라도 감지덕지하며 처먹어요. 수지는 바닥에 놓인 접시를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한 쉰내가 좁은 방 안을 순식간에 메웠고 밥 위에 핀 검푸른 곰팡이는 마치 그녀의 처지처럼 처참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이건 상한 것 같은데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뭐, 상해? 배가 불렀구만. 노숙자 시절에는 쓰레기통도 뒤져먹었으면서 비싼 척 유세 떨지 마. 박 실장은 수진의 이마를 검지로 툭툭 밀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질 하나하나에 수진의 자존심은 짓밟히고 찢겨나갔습니다. 먹기 싫으면 굶든가. 아, 그리고 회장님한테 일러 바치기만 해봐. 그땐 민우 도련님 밥에다가 침을 뱉어놓을 테니까. 민우를 들먹이는 비열한 협박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도 목숨 걸고 구한 아이에게 해가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에 수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먹을게요. 그러니까 도련님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박 실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고 홀로 남겨진 수지는 곰팡이 핀 밥그릇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고 10년 전 준호에게 따뜻한 김밥을 사주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처지가 겹쳐져 비참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추악한 만행이 고화질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강준호 회장의 집무실에는 살벌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책상 한쪽에 올려둔 태블릿 PC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 실장이 곰팡이 핀 밥을 수진에게 강요하고 수진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짓누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준호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집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으드득. 준호의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두 동강이 났고 검은 잉크가 중요 결제 서류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준호는 냉정함을 찾으려 애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가서 화를 낸다면 박 실장은 실수였다.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착각했다며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그동안 빼돌린 생활비 횡령 장부를 확보하고 민우에 대한 정서적 학대 증거까지 완벽하게 모아 한 번에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습니다. 어설픈 처벌은 독사 같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뿐이니까요. 준호는 부러진 만년필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 넣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계열사 호텔인 더 킹스 호텔에 연락해. 최고급 한식 도시락 3단으로 준비해서 내 집으로 보내. 인터폰 너머로 당황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갑자기 도시락이라니요? 오늘 오찬 약속은. 내 말 못 들었나? 토 달지 말고 지금 당장. 퀵 서비스 말고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들고 가라고 해. VIP 의전으로 가장 화려하게. 30분 뒤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 실장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다가 귀찮다는 듯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호텔 지배인과 하얀 장갑을 낀 직원들이 문 앞에 도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준호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이수진 사모님의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문 열어주시죠. 박 실장은 얼떨결에 문을 열어주었고 직원들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화려한 도시락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전복죽, 최상급 한우 갈비찜, 신선한 제철회, 그리고 각종 영양식이 담긴 도자기 그릇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 냄새는 방금 전에 곰팡이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소하고 풍성했습니다. 박 실장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을 꿀꺽 삼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야? 회장님이 정말 그거지. 아니, 그 여자 주라고 시키신 거라고요? 지배인은 박 실장의 무례한 언사에 눈살을 찌푸리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수진 사모님 외에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릇 수거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자마자 박 실장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갈비찜 하나를 집어먹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이 보지도 않는데 뭐 어때? 나도 맛 좀 보자. 그때 거실 전화기가 마치 그녀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댁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박 실장, 도시락 도착했지? 그거 수진 씨 식사야. 젓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 즉시 해고니까 손도 대지 마. 아, 네, 당연하죠. 제가 감히 어떻게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이 비굴하게 굽실거리지 준호가 나직하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정리 좀 잘해야겠더군. 구석에 처박힌 곰팡이 핀밥 같은 거 혹시라도 사람 먹으라고 둔 건 아니겠지? 네. 박 실장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수진에게 주었던 그 밥을 준호가 알고 있다는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박 실장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2번 말 안 해. 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건 없어. 처신 똑바로 해. 지켜보고 있다. 뚜뚜뚜.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고 박 실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거실 천장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거실 샹들리에 틈새와 화재 감지기 속에 숨겨진 작은 렌즈의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불빛이 마치 준호의 분노한 눈동자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다 보고 있었어? 박 실장은 허둥지둥 수진의 방으로 달려가 바닥에 놓여있던 곰팡이 밥을 낚아채듯 치웠습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수진은 갑자기 들어온 박 실장의 행동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거 버릴게요. 회장님이 맛있는 거 보내셨으니까 당장 나와서 드세요. 빨리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영문도 모른 채 거실로 나왔고 식탁 가득 차려진 따뜻한 음식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주는 그 세심한 배려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따뜻한 전복죽을 한술 뜨며 10년 전 자신이 준호에게 건넸던 1,000원짜리 김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산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감시 때문에 집안에서는 더 이상 수진을 괴롭힐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집 밖에 더 무서운 존재를 끌어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수진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그날 밤 박 실장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며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독사 사장님이죠? 제가 아주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 사장님이 찾던 그 여자 돈방석 위에 앉아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걸걸하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흐흐. 그래요?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잘 됐군. 위치가 어디야? 이제 괴롭힘의 주체는 찌질한 가정부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악질 사채업자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의 마수는 수진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어린 민우에게까지 뻗치고 있었죠.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불빛 아래 더 크고 위험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도시락 사건으로 준호에게 경고를 받은 박 실장은 이제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뒤틀린 심사는 멈출 줄을 몰랐고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회장님이 본다고? 좋아. 그럼 실수인 척하면 그만이지. 다음 날 오후 준호가 잠시 서재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박 실장은 장식장에 있던 크리스털 유리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민우와 수진이 자주 지나다니는 복도 모퉁이에 유리잔을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잔은 수십 개의 예리한 조각으로 부서져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 실장은 파편들을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카펫 무늬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흩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놀던 민우가 박 실장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복도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간식 줘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맨발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깔린 지뢰밭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수진의 귀에 불길한 파열음과 아이의 발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민우와 바닥에서 반짝이는 서슬퍼런 유리 조각들이 수진의 눈에 슬로 모션처럼 들어왔습니다. 안 돼. 민우야, 멈춰.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민우가 유리 조각을 밟기 직전 수진이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자신의 발로 바닥을 힘껏 내디뎠습니다. 아! 수진의 입에서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수진의 얇은 발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순식간에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베이지색 카펫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품에 안겨 바닥으로 넘어졌지만 수진이 온몸으로 감싼 덕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서재에 있던 준호가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우야. 준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낭자한 복도에서 수진은 피가 철철 흐르는 발을 감싸쥔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품에 안긴 아이를 먼저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어디 안 다쳤어요? 놀랐지. 미안해. 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수진을 부축했고 핏기로 얼룩진 그녀의 발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진 씨, 이게 대체 무슨... 박 실장, 당장 나와. 준호의 천둥 같은 고함에 주방에 숨어있던 박 실장이 흠칫 놀란 척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컵이 언제 깨졌지?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안 다치셨어요? 박 실장의 뻔뻔한 연기에 준호는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수진의 치료가 급했습니다. 준호는 박 실장을 무섭게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내가 경고했지.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나중에 따져. 지금 당장 구급상자 가져와. 준호는 수진을 번쩍 안아 소파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발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수진이 고통에 몸을 떨 때마다 준호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유괴범과 싸우다 다친 팔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려다 발까지 다친 것입니다.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이렇게 미련합니까? 당신 몸부터 챙기라니까요.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준호의 젖은 눈을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전 괜찮아요. 굳은 살이 배겨서 별로 안 아파요. 민우가 안 다쳤으면 됐어요. 그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간의 노숙 생활로 거칠어진 발이었지만 살을 파고든 유리의 고통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박 실장을 불러 엄중히 경고한 뒤 잠든 수진의 방 앞을 서성이다가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경 집안을 찢는 듯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싫어. 안 가. 아빠. 살려줘. 민우였습니다. 납치 미수 사건의 트라우마가 악몽이 되어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황급히 아이 방으로 달려가려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툴지만 가슴을 저미도록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 죽은 아내가 쓰던 먼지 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칭칭 감은 발을 하고서 불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누구나 아는 흔한 곡이었지만 수진의 연주는 달랐습니다. 유괴범과 싸우다 다친 오른쪽 어깨와 손목이 아파서인지 연주는 중간중간 뚝뚝 끊겼고 기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음대 수석 입학을 꿈꾸던 천재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던 그녀. 아버지의 빚보증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거리를 떠돌아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 이제는 망가진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위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은 것입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민우는 피아노 소리에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피아노 곁으로 다가갔고 수지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아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우야, 무서운 꿈 꿨니? 이 노래 들으면 무서운 게 다 도망갈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옆에 앉아 그녀의 허리에 머리를 기대었고 수진은 아픈 손으로 계속해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픈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우자 민우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점차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둠 속에 서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녀가 지금 자신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의 잃어버린 꿈을, 그리고 잃어버린 웃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그가 누구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잦아들고 민우가 수진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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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하던 새벽의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날카로운 불협화음과 함께 끊어졌고 잠들었던 민우가 다시 소스라치게 놀라 깼습니다. 강준호, 문 열어. 안에 그년 숨긴 거 다 알아. 걸걸하고 살기 등등한 목소리. 바로 수진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악질 사채업자, 독사였습니다. 박 실장이 몰래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듯 도어록의 버튼 소리가 삐빅거리고 울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집안의 쥐새끼 박 실장과 집 밖의 하이에나 독사를 한꺼번에 처리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화롭던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굉음은 마치 전쟁터의 포탄 소리처럼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름다웠던 피아노 선율은 날카로운 비명처럼 끊어졌고 잠들었던 민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진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으앙, 무서워. 아줌마,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 소리를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저 걸걸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죽어서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확 불질러 버린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수진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고 다니며 괴롭혔던 악질 사채업자 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찌그러질 듯 쿵쿵 울릴 때마다 수진의 심장도 쪼그라드는 것 같았고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귀를 틀어막으며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도련님, 쉿,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기 옷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아줌마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수지는 민우를 떠밀어 가장 안쪽 방인 드레스룸으로 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은 몰라도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현관 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섰습니다. 그때 거실 반대편 주방에서 박 실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나는 굉음에도 겁을 먹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현관 인터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일부러 큰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야? 밖에서 누가 문을 부수려고 하네.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나? 하지만 그녀의 손은 경찰 신고나 경비실 호출 버튼이 아닌 현관문 잠금 해제 버튼을 향해 뱀처럼 사르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며칠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독사와 마주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보안에 철저한 준호가 비밀번호를 그새 바꿨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겁니다. 독사가 문을 열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자 그녀는 자신이 직접 문을 열어줄 심산이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내가 나가서 좋게 말로 해서 보내야지.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부수면 쓰나. 박 실장은 뻔뻔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잠금 해제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진을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는 희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실장님, 문 열면 안 돼요. 저 사람들 깡패예요. 문 열면 큰일 나요. 수진이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박 실장을 막으려 달려갔지만 박 실장은 수진을 매섭게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깡패라니? 아줌마 아는 사람 아니야? 딱 보니까 빚쟁이들이구만. 어디서 재벌 집 사모님 행세를 하려고 들어? 주제를 알아야지. 박 실장은 수진을 밀치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괜히 우리 회장님 댁에 피해주지 말고 나가서 해결해요. 난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박 실장은 수진을 밖으로 내몰 생각에 가득 차 거침없이 문 열림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덜컥거리며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깼습니다. 수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독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현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 셋이 흑투성이 구둣발로 거실의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짓밟으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눈가에 긴 칼자국이 있는 독사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흐흐흐. 역시 여기 숨어 있었구만. 냄새가 난다 했어.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독사는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수진을 발견하고는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과거 독사에게 당했던 폭행과 협박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남의 집이에요. 나가주세요. 제가 나가서 남의 집?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팔자 좋게 재벌 집 사모님 노릇을 하고 있어. 오늘 그 몸뚱어리라도 팔아서 원금 회수해야겠다. 독사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고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박 실장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구경하며 통쾌하다는 듯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질질 끌고 나가버려.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속이 다 시원하네. 수진이 독사의 손에 잡히기 직전,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멈춰.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났지만 묵직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거실을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강준호 회장이 잠옷바람에 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덩치 큰 깡패들조차 흠칫하며 주춤거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와 수진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공포에 떨고 있는 수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진은 준호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독사를 내려다보며 씹어뱉듯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안방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오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야. 독사는 준호의 기세에 잠시 눌렸지만 곧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준호가 혼자라는 사실에 안심한 듯 했습니다. 오호, 이분이 그 유명한 강 회장님이신가?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젊으시네. 돈이 썩어난다던데 이 여자 빚 50억 대신 갚아주시려나? 독사의 뻔뻔한 요구에 준호의 입가에 차가운 냉소가 걸렸습니다. 준호는 겁을 먹기는커녕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0억? 그깟 돈 줄 수는 있지. 내 하루치 이자도 안 되는 돈이니까. 준호의 말에 수진이 놀라서 준호의 옷자락을 더 세게 잡았고 독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역시 회장님이라 통이 크시네. 그럼 당장 입금하시죠. 그럼 조용히 물러가. 하지만 이어진 준호의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 더러운 쥐새끼들이 들어왔는데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살충제를 뿌리는 게 순서 아니겠어? 준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독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독사가 칼을 들고 달려들려는 순간 준호가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 밖에서 그리고 베란다 창문을 깨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10여 명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미리 배치해둔 최정예 경호팀이었습니다. 제 앞에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비서실장의 외침과 함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독사 일당을 포위했고 독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으려는 박 실장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도 한패야. 도망 못 가게 잡아. 내 집 문을 열어준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 2명이 박 실장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자 박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아, 회장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겁이 나서.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침을 뱉으며 저항하는 독사를 향해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내 집 문턱을 넘은 순간 너희 인생은 끝났다. 법으로도 돈으로도 주먹으로도 내가 가진 모든 걸 써서 철저히 짓밟아주지. 준호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여자와 아들을 공포에 떨게 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준호는 비서에게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붉은 도장과 함께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한가? 준호가 봉투를 독사의 면전에 흔들어 보이자 독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 펜트하우스는 악인들을 위한 단죄의 심판장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신호탄이 된 순간 열려있던 현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썰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최정예 경호팀으로 특수부대 출신의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었습니다. 독사와 함께 온 깡패들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칠 새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 한 놈도 남기지 마. 경호팀장의 짧고 굵은 외침과 함께 펜트하우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독사의 부하 하나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휘두르려 했지만 경호원의 날렵한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칼이 허공을 날아 대리석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고 사내는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다른 깡패가 덩치를 믿고 달려들었지만 훈련된 경호원들의 조직적인 제압술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깡패들의 팔을 꺾어등 뒤로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들의 목을 눌러 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조용히 해. 움직이면 부러뜨린다. 거실 바닥은 순식간에 제압당한 깡패들의 신음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독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쥐새끼처럼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준호는 도망치려는 독사의 멱살을 한 손으로 거칠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들어 올려 거실 소파 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크억! 독사는 푹신한 소파에 처박혔다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충격으로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준호의 단단한 구두발이 독사의 가슴팍을 짓눌렀습니다. 이거 안 치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독사는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발에 힘을 더 실어 그의 명치를 압박했습니다. 독사의 입에서 컥컥거리며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허리를 숙여 독사와 눈을 맞추며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고작 칼 몇 자루 들고 와서 여자랑 아이 협박하는 것 말고 너가 할 줄 아는 게 더 있나? 이 새끼가 돈만 갚으면 되잖아. 50억 내놓으면 조용히 물러가 주지. 독사는 궁지에 몰려서도 돈 타령을 하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준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발을 치웠습니다. 독사가 콜록거리며 상체를 일으키자 준호는 비서실장에게 손을 뻗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누런 대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봉투 안에 든 서류 뭉치를 꺼내 독사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독사의 피 묻은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독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등기부 등본이었는데 적힌 이름이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강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주소는 바로 독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강남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독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너가 왜 우리 사무실 건물을? 준호는 소파에 여유롭게 걸터 앉으며 마치 벌레를 보듯 독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가 수진 씨를 괴롭힌다는 걸 알았을 때 뒷조사 좀 했지. 너가 새 들어 사는 그 건물, 주인 할아버지가 급하게 내놓으셨더군. 그래서 내가 샀어. 시세보다 20억이나 더 얹어주고. 뭐라고? 20억을 더 줬다고? 독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작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수십억 원을 휴지 조각처럼 쓰는 준호의 재력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준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사무실 건물주는 나야. 그리고 나는 내 건물에 쓰레기가 있는 꼴을 못 보거든. 준호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독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와 명도 소송장이었습니다.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 있더군. 보증금은 이미 다 까먹었고 당장 방 빼. 내일 아침까지 안 비우면 용역 불러서 니놈 집기들 싹 다 드러낼 테니까. 아니 회장님, 말도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독사는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사무실은 독사의 불법 대부업 근거지였고 그곳에서 쫓겨나면 숨겨둔 장부와 현금 다발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며 독사를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니놈이 수진 씨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할 때 썼던 이중 장부, 내 변호사들이 다 찾아냈어. 그건 불법 추심, 납치 미수, 주거 침입, 특수 폭행,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 아마 무기징역도 가능할걸?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독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고 경호원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나,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독사의 비굴한 비명소리가 복도로 멀어지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수진과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민우를 꼭 껴안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악마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습니까? 많이 놀랐죠?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수진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준호 씨, 정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준호는 수진을 안심시키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해야 할 쓰레기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천천히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색이 된 박 실장이 식탁 밑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사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공범이자 수진을 내부에서 괴롭힌 뱀 같은 존재였습니다. 준호는 싸늘한 표정으로 박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독사에게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 이제 우리 계산도 끝내야지. 준호가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앉자 박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사람들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협박? 과연 그럴까? 준호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독사 사장님이죠?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박 실장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끄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심판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너가 먹을 차례야. 아주 특별한 퇴직금을 준비했거든. 준호의 눈짓에 비서실장이 주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 실장이 수진에게 주었던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쉰밥이 담긴 접시였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 접시가 박 실장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요란하게 번쩍이며 독사 일당을 태우고 사라지자 아수라장이었던 펜트하우스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쥐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준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매만지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독사가 끌려가면서 남긴 비명소리가 아직도 허공을 맴도는 듯했지만 준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주방 아일랜드 식탁 밑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뒷배였던 독사가 무참히 짓밟히는 꼴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구둣발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박 실장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박 실장, 거기 숨으면 안 보일 줄 알았어? 준호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박 실장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박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식탁 밑에서 기어 나왔고 바닥에 이마를 찌을듯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녀는 뻔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준호는 비서실장에게 손짓했고 비서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협박? 과연 그럴까? 준호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독사 사장님이죠?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 여자 지금 거실에 있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박 실장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내 집 문을 열어 강도를 들인 건 명백한 특수강도 방조제야. 게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무서워서 열어줬다는 핑계는 안 통하겠지? 준호는 녹음기를 끄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박 실장의 면전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엎드린 박 실장의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마트 영수증과 준호의 법인카드 내역을 비교 분석한 횡령 증거 자료였습니다. 지난 5년간 식비랑 생활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꽤 되더군. 3억 5천만 원. 회장님, 가짜 영수증 처리하고 싼 식재료 사서 차액 남기고 심지어 민우 간식비까지 건드렸어? 준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며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수진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 목까지 도둑질했다는 사실에 준호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액수면 징역형은 기본이고 너가 가진 전 재산을 압류당해도 못 갚아. 넌 이제 빈털터리의 전과자가 되는 거야.
박 실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이거 나. 더러운 손 치워. 준호는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며 박 실장을 밀쳐냈습니다. 박 실장은 뒤로 나뒹굴었지만 다시 기어와서 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갚아? 너가 무슨 수로? 아,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준호의 눈짓에 비서실장이 주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얀 도자기 접시였는데 그 위에는 악취를 풍기는 푸르딩딩한 덩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박 실장이 수진에게 먹으라고 강요했던 곰팡이 핀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 접시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왜? 너가 수진 씨한테 줬던 거지? 퇴직금 대신 이걸 주마. 이거 다 먹으면 고소는 취하해 주는 걸 고려해보지. 준호의 파격적인 제안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준호의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서 입을 막았고 민우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박 실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역한 쉰내가 코를 찔렀고 밥알 사이사이 핀 검은 곰팡이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어떻게 사람이? 왜? 수진 씨한테는 먹으라고 했잖아. 사람은 못 먹고 짐승은 먹을 수 있나 보지? 어서 먹어. 너가 짐승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준호의 서슬 퍼런 호통에 박 실장은 눈을 질끈 감고 밥을 집어들려 했지만 헛구역질이 올라와 도저히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겠습니다. 박 실장이 접시를 밀쳐내자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너의 선택이군. 현명한 판단이야. 준호는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끌어내. 그리고 당장 경찰서로 넘겨. 횡령, 배임, 특수협박, 상해 혐의까지 죄다 포함해서 고소장 접수해.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 2명이 박 실장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회장님, 도련님, 수진 씨,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박 실장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고 그녀의 비명소리는 복도 끝으로 멀어지며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준호는 닫힌 현관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박 실장이 남기고 간 짐 가방을 발로 차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현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던 모든 쓰레기가 치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진이 민우를 꼭 껴안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방금 전에 냉혹한 복수자에서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의 얼굴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수진과 민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겪었던 모진 풍파와 서러움, 그리고 공포가 준호의 체온에 녹아내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살아줘서,
그리고 돌아와줘서 민우도 아빠와 수진의 사이에서 까르르 웃으며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무서운 거지? 나쁜 사람들 다 갔지? 그래, 민우야. 이제 우리 셋뿐이야. 아무도 우리를 방해 못해. 준호는 수진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가장 깊고 진실한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그 상처투성이 손에 다시는 더러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합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말을 맺기 전 수진에게는 아직 회복해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이수진으로 다시 서는 것이었죠. 다가오는 민우의 유치원 참관 수업, 그곳에서 준호가 준비한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악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수진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마음의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0년간의 노숙 생활로 인해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다니는 최고급 사립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유치원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만 다니는 곳으로 학부모들의 기싸움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으로 유명했죠. 준호는 회사 일정을 미루고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이건 제가 혼자 해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준호 씨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우한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준호는 수진의 결연한 의지를 읽고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누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엄마입니다. 기죽지 말고 다녀오세요. 수지는 준호가 선물한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치원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강당은 이미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사모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오만함이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시선들이 화살처럼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저 여자야? 강 회장님이 새로 들였다는 여자가? 들리는 소문에는 어디 근본 없는 집안이라던데. 옷 입은 거 좀 봐. 시즌 지난 거 아니야? 사모님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지만 그 소리는 수진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10년 전 아버지의 부도와 함께 겪었던 사람들의 멸시가 떠올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화상 흉터가 있는 오른손을 가방 뒤로 숨기며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백조들 사이에 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민우가 친구들과 함께 강당으로 입장하다가 수진을 발견하고는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민우의 씩씩한 목소리에 사모님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부모 회장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우 어머니시죠? 처음 뵙네요. 저는 예준이 엄마예요. 근데 손은 왜 그러세요? 꼭 막노동이라도 한 사람처럼 거치시네요. 그녀의 말에 주위 엄마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 네. 예전에 일을 좀 험하게 해서. 어머, 무슨 일을 하셨길래? 설마 식당 주방일이라도 하셨나? 노골적인 무시에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당 앞쪽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신사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 유치원 재단의 이사장이자 국내 최고의 예술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김석훈 박사였습니다. 학부모 회장을 비롯한 엄마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저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김 이사장은 엄마들의 아부를 가볍게 목례로 받아넘기며 강당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수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자네, 혹시 이수진 아닌가? 김 이사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듬거렸습니다. 총장님? 저를 기억하세요? 기억하다마다 우리 대학 개교 이래 최고의 천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잊겠나? 김 이사장은 한 걸음에 달려와 수진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거칠어진 손과 화상 자국을 보고는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10년 전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자네 같은 재능을 가진 피아니스트가 왜 이러고 있어? 강당 안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회장의 입이 떡 벌어졌고 수진을 비웃던 엄마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저 돈 많은 남자 잘 만나 팔자 고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총장님이 천재라고 부르는 인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김 이사장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마침 아이들을 위해 특별 연주를 부탁하려던 참이었는데 자네가 해주겠나? 자네 연주를 다시 듣는 게 내 소원이었네. 수지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총장님. 제 손이 망가져서 예전처럼 칠 수가 없어요. 괜찮네.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게 자네의 주특기 아니었나? 아이들에게 진짜 음악을 들려주게. 김 이사장의 간곡한 부탁과 무대 아래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민우를 보자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자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상처 입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띵!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유괴범과 싸우다 다친 어깨 통증 때문에 화려하고 빠른 손놀림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과 사랑이 담긴 그녀의 탁건 하나하나는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실된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우자 엄마들은 부채질을 멈추고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학부모 회장의